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후반이 된 평범한 여성입니다. 평범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모르지 않아요. 특히나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힘들게 극복해내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역시도 그랬어요. 못 먹고 못 입던 그 시절을 지내며 자신들에 대해서 가난을 끊어내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었고 결국 그걸 해내셨죠. 비록 엄청난 부자라는 말은 못하지만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도 잘 사는 정도로 이룩해 놓으셨습니다. 덕분에 저나 제 동생들 모두 부족한 것 없이 자랐어요.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질 수는 없었어도 꼭 필요한 것은 손에 쥘 수 있을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부모님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없이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게 놀랍기도 했고요. 어쩌면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저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나쁘지도 않았죠. 결혼을 생각하면 꽤 많은 상당수가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할 겁니다. 능력과 재력을 보는 여자들 제 주위에 꽤 많기도 했죠.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기도 할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결혼하는 건 계산적인 거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딱히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누군가가 얼굴과 키와 성격을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일부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다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면에서 저는 결혼할 때 미래를 봤던 것 같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려는 그 포부. 저는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더구나 저와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죠. 남편을 처음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갈 무렵까진 말입니다. 우리 집이 엄청 가난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는 혼자 몸으로 나랑 우리 누나를 키웠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결국엔 우릴 대학에 보냈고. 정말 대단하시네. 우리 부모님도 그랬다고 하더라고. 정말? 그건 전혀 몰랐네. 꽤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유롭긴 해. 나쁘진 않지. 그렇다고 부자는 아니야. 부자가 아니라고? 저런 고급 승용차를 타면서? 할부야. 그리고 난 집세라든가 그런 게 나가진 않으니까 월급의 절반을 저 차가 가져가지. 아, 그래? 어쨌든 넌 기억을 못하는 거잖아. 가난했던 그 시절. 그렇긴 해. 그냥 부모님만 아시는 거고 우린 듣기만 하면서 자랐지. 난 그걸 겪었어. 그리고 이겨내고 평범하게 지금은 잘 사는 거고. 대단하다고 생각해.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네. 보통 여자들은 우리 집안 이야기 들으면 도망치더라고. 홀어머니에 누나가 있고 그러면서 완전히 가난해서 벗어난 것도 아닌 어정쩡한 집이니까. 아, 그래? 난 잘 몰라. 미국에 있었다는 말은 들었어. 유학? 고등학교 때 어머니랑 같이 가서 유학생활 시작했고 거기서 대학까지 나오고 회사를 좀 다니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기도 했고. 유학을 갈 정도면 평범한 거 이상 아닌가? 아니야.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긴 했어.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신 거고. 우리 집은 평범해. 그때 그 사람의 표정은 떨떠름한 느낌이긴 했죠. 그때는 내가 무슨 말실수를 했나 하고 그냥 넘겼지만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남편은 제가 평범함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싫었던 거였습니다. 본인의 기준이 평범함이었고 그 이상은 모두 팔자 좋은 것들이었던 거죠.
반면 저는 저 스스로를 부자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는 확실했습니다.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 그게 더 극명하게 갈렸죠. 중국에서 오거나 중동, 아시아 국가에서 오는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들어보면 정말 재벌 2세, 3세급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학점 하나에도 바들거리며 떨어야 했고 장학생이 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몇 배는 노력해야 했죠.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제가 평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하길 그때 저와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반면에 저는 혼자서 닮은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평범함에 대한 부분은 그저 초반에 한두 번 부딪히고 말았던 문제였다는 거였어요. 시간이 흐르고 좀 더 가까워지고 연애를 시작할 때에 남편은 저를 굉장히 많이 좋아했습니다. 확실히 사상 자체가 다른 것 같긴 하다. 보통 데이트하면 남자가 돈을 더 쓰거든. 근데 이렇게 딱 나눠서 친구들은 나 엄청 부러워해. 여자친구 잘 만났다고. 형편에 따라서 다른 거지. 다른 친구 만날 때는 나도 얻어먹고 내가 사기도 해.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좋은 거야.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남자가 모든 돈을 다 준비하고 내고 계획하고 그래? 이렇게 전부가 바뀌어야 한다니까. 보통은 제가 돈을 쓰는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냥 저를 좋게 보는 줄 알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았죠. 차도 있고 돈도 잘 쓰고 그러면서도 구속하지 않는 제 모습 말입니다. 그래도 그땐 저 역시도 그 사람을 좋아했어요. 늘 고든 시선으로 앞선 미래를 보며 당당하게 꿈을 말하던 그 사람이 좋았죠. 그 사람과 살면 저희 부모님처럼 살게 될 줄 알았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겁니다. 헌데 제 주변 사람들의 대부분이 결혼을 필사적으로 말리더군요. 일단 저희 어머니가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시댁 식구들이랑 한 집에서 사는 건 가족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오히려 부부끼리 살면 씁쓸하지 않을까? 시어머니, 아휴, 그래, 뭐 그건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시집도 안 간 시누이가 있다며. 집도 너무 작기도 하고. 그냥 분가해서 나와 사는 거면 모를까. 엄만 싫어. 시어머니 대단한 분이래. 엄마랑 아빠처럼 혼자 몸으로 자식들 키워내셨고, 그리고 그 사람도 그러길 원하기도 하고. 집은 그 사람이랑 나랑 반반해서 새로 구하기로 했어. 조금 더 넓은 곳에 가면 부딪힐 일도 없을 거야. 얘가 아무것도 모르네. 엄마는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건 반대야. 우리 집도 아무것도 없이 이 정도까진 살게 된 거잖아. 분명 나랑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을 거야. 엄마랑 아빠처럼 행복하게 자식들 낳고. 그치. 엄마랑 아빠 정말 한 푼도 없이 시작한 결혼이었어. 하루에 몇 시간 잠도 못 잤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지. 근데 엄마는 시어머니는 안 모셨어. 그리고 이건 확실한데 내가 만약에 시집살이까지 했으면 이렇게 너희 아빠랑 잘 지내진 못했을 거야. 그건 확실해. 어머니는 지속적으로 조심스럽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 뜻은 아버지 역시 같다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외국에 오래 있었기에 한국에 있던 친구들은 중학교 동창 2명뿐이었는데 걔들은 아예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를 했습니다. 뭐? 시어머니? 호이 시어머니? 왜? 그게 정말 별로야? 우리 부모님도 은근히 싫다고 하시고. 은근히? 너희 부모님도 참 성격이 온화하시다. 넌 내 딸이었으면 머리 깎여서 절에 감금했어. 장난해?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말년병장이 다시 재입대하는 꿈 이런 거니? 악몽이야? 왜 지옥불에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는 짓을 하겠다는 거야?
아니, 난 그냥 가족이 많은 게 좋다고 생각했어. 난 살림도 할 줄 모르고. 할 줄 몰라도 하게 되는 게 인간이야. 그리고 전문가들 있잖아. 요리 못하면 요리학원 가면 되는 거고, 청소 못하면 청소해주는 아주머니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것도 있어. 시대가 지금 얼마나 바뀌었는데 무슨 그걸 시어머니한테 배운다고 그래. 미쳤어? 눈이 반쯤 돌아간 친구가 숨도 쉬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다른 애도 맞장구를 쳤죠. 남자가 얼굴이 원빈이야? 강동원이야? 아니지? 아니, 그런 사람한테 시집가도 시어머니의 시누이까지 같이 살라고 하면 잠깐은 망설일 텐데 어디서 구운 맥반석 오징어 같은 놈한테 시집가면서 그것들을 같이 끌고 다녀. 시집살이가 만만해? 넌 머리가 꽃받치니? 맥반석 오징어? 그게 뭔데? 네 남자친구 얼굴. 어쨌든 절대로 다시 생각해. 진짜 나 정말 이렇게 감정이입하는 타입 아닌데 도저히 내가 그 꼴은 못 보겠다. 너 유학생활 오래 한 거 알고, 너 가족 많은 것도 알고, 사랑받고 자라서 세상 물정 조금, 아주 조금 모르는 것도 알아. 아는데 뼛속에 깊게 박혀있는 한국인, 조선시대 기억을 떠올려봐. 기억해내. 시댁이 있는 쪽으로 똥간도 세우지 않았던 그 분노와 좌절을 떠올리라고. 애초에 시댁하면 본능적으로 막 도망치고 싶어야 정상인 거야. 너 지금 시집이 아니라 병원 가야 된다고. 에이, 도망이라니. 좋은 분들이었어. 괜찮을 거야. 야, 119 불러. 응급이다. 얘가 미쳤어. 그때 저는 실려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머릿속에 꽃밭이었던 저는 덜컥 결혼을 준비하게 됐죠. 준비 과정도 순탄하진 않았어요. 남편이 모은 돈과 제 돈, 이렇게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까지는 수월했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죠. 모피? 이건 뭐야? 핸드백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여자는 이런 거 준비하는 거야. 혼수지, 혼수. 예단 이렇게 불러. 나도 그 정도는 알거든. 근데 이건 생략하기로 했던 거잖아. 애초에 반반 결혼이고 대부분은 다 뺐는데 이것도 빼야지. 그런가? 그래도 그냥 하는 게 좋지 않아?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럼 그냥 작은 선물 하나 사가면 되잖아.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그래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 우리 최대한 줄이기로 했잖아. 물론 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알지, 아는데. 일단 알았어. 근데 후회하지 마. 제가 잘못 기운 첫 단추였고 저는 준비하지 않은 예단으로 계속 구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물론 예단 때문이라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게 아마 많은 부분을 개입했다는 건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대부분 제가 당했던 것은 살림에 익숙하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설거지가 제대로 안 돼 있다거나 혹은 과일을 깎는 게 느리다는 이유였죠. 넌 손에 힘이 없니? 빡빡 닦으라는 게 안 돼? 도대체가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죄송합니다. 열심히 배우면서 따라서 할게요. 따라서? 뭘 따라서 할 수 있어? 그 머리로 밖에서 일하는 게 난 신기하다. 내 딸 봐라. 손 하나는 얼마나 야무진지. 어딜 가서도 자식 교육 못 시켰다는 말은 절대로 안 듣지. 죄송해요. 이게 다 편하게 등 따시고 배가 불러서 그런 거야. 아니, 사돈도 그래. 애를 이렇게 못 가르쳤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오냐 내 새끼 싸고 돌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연필이나 쥐고 공부만 내내 하게 했으니 결혼하고 이렇게 애가 고생을 하지. 아유. 시집살이는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죠. 시어머니는 계속 저희 부모님 교육이 잘못됐다고 비난했고
신우이는 제 옷과 구두, 차까지 그냥 타고 나갔죠. 형님, 혹시 내일도 제 차 타실 건가요? 왜? 불만이야?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해? 그게 아니라 내일 출장을 가야 하는데 갑자기 차가 사라지니까 오늘도 지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내 책임이라는 거야? 웃긴다. 좀 빨리 일어나서 나가면 되는 거지. 차 없으면 못 걸어? 곱게 자라서 그런가? 올케는 참 온실 속 화초 같아. 이런 거 나눌 줄도 모르나 봐. 서민들은 다 이러고 살아. 올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럴 때 배워. 네. 근데 내일은 진짜로 가져가시면 안 되거든요. 부탁드려요. 분명 알겠다고 했지만 다음날 차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가방 안에다가 넣어뒀는데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가방을 뒤져서 가지고 나간 거죠. 그때 남편이 뭐라고 했더니 동창 모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제 차를 본인 차인 줄 알아서 안 끌고 나갈 수가 없었다며 악을 쓰면서 오히려 제게 화살을 돌렸죠. 그러다가 크게 사고까지 낸 적도 있었습니다. 운전 미숙으로 차를 빼다가 옆에 있던 차를 모두 긁어버린 거였어요.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던 사람이었죠. 거기에 속상해하는 저를 보고는 시어머니는 또 빈정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얼마나 긁었다고 난리야? 너한테 그렇게 부담되는 돈도 아니잖니? 엄마, 누나한테 뭐라고 해? 이걸 왜 이 사람한테 그래? 이미 벌어진 일을 어쩌라고? 그럼 가족끼리 얼마 줄지 말이라도 할까? 그래? 그런 말이 아니잖아. 옆에 차를 긁었으면 거길 잘 빠져나왔어야지. 내렸다가 후진을 해? 거기에 뺑소니까지? 이건 누나가 책임질 부분이 맞지. 말도 없이 또 가져간 거 아니야. 남편이 화를 내자 시누이가 반박을 했죠. 야, 너도 웃긴다. 너도 매번 가져가잖아. 너나 나나 거의 번갈아 가서 타는데 뭐? 후진이 어째? 그럼 너도 돈 내야겠네. 너도 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부 제 탓이라고 했고 시누이와 남편은 누가 더 많이 쓰는지 싸우더군요. 솔직히 그쯤 되니까 알게 됐습니다. 남편도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모두 자격지심이 있다는 걸 말이죠. 그 사람들은 모두가 가난을 극복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부풀려서라도 잘 사는 걸 티를 내려고 했죠. 시누이가 제 옷과 가방을 들고 나가는 것도 그런 이유였고요. 처음에 저는 단순히 저희 동생들처럼 입을 옷이 마땅히 없어 한두 번 가져가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도 가족들과 늘 좋은 게 있으면 나누곤 했고 제 물건을 좋아하면 선물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누이는 제가 뭔가를 사줘도 늘 제 것까지 원했습니다. 외제차 역시도 자신이 산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고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반면에 시어머니는 저를 깎아내리면서 본인의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저를 부족하고 멍청한 며느리라고 생각하며 친구들에게도 본인이 모든 걸 가르치고 있다는 걸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한 번은 친구분들과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이런 식이었죠. 아유, 저걸 언제 가르쳐서 사람 만드니? 애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얼굴에 뭐 찍어 바르고 돈지랄 하는 것밖에 없어. 에이, 그래도 능력 있고 예쁘고 집도 잘 산다며. 근데 저렇게 순종적인 며느리면 모시고 살아야지.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음식도 곧잘 하던데. 그거는 내가 다 만든 거고. 아직도 한참이야. 그리고 내 애들이 더 잘 컸지. 내 아들, 딸도 유학도 보내서 제대로 더 가르쳤어 봐라. 저런 며느리? 됐다 그래라.
결혼 1년 차가 되니 좀 지치긴 하더군요. 시누이는 제 것을 빼앗아서 또 시어머니는 저를 깎아내리면서 괴롭힌다는 거, 물론 그것도 있죠. 하지만 더 힘든 건 그게 가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대한 저는 참으면서 잘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차 나빠지는 사이는 돌이키기가 힘들었죠. 특히나 이 대부분은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이 변하는 게 가장 최악이었습니다. 그때가 정확히는 기억나진 않는데 시어머니 생신인가 시누이 생일인가 그랬어요. 그때 제가 야근 때문에 힘들어서 고급 음식점을 예약해 모두 함께 갔었죠. 그런데 역시나 매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나온 음식들을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저렴한 곳을 가도 비싼 곳을 가도 유명하고 조용한 곳을 가도 늘 한 번도 칭찬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리하는 사람들 들으라는 듯이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셨죠.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고급 한정식 집에서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미간을 찌푸리고는 음식 평가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걸 이 가격을 주고 요리하는 인간들이 다 죽었나 보네. 말라 비틀어진. 이건 짜고 저건 맵고 이게 무슨 그 가격이야? 내가 다시 나눈다 안 와. 그러게 엄마. 이거 고기도 더럽게 질긴 것 같아. 직접 구워주는 곳은 살살 녹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한우가 아니라 호주산 아니야? 진짜 이런 식당은 없어져야 되는데.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거야. 비싸다고 이런 곳에 오는 것도 웃겨. 내 말이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는 게 100배는 나을 것 같네. 아우, 속도 울렁거리고. 미역국도 없어. 생일인데 미역국 없는 밥상을 받았어. 그것도 남이 차려주는. 그걸 바라느니 내가 죽지. 됐다. 그냥 대충 먹어. 얼마나 큰 소리로 말했는지 얼굴이 빨개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서 나와 대충 마무리를 했는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또 꺼내더군요. 앞으로는 그런 거 예약하지 마. 엄마랑 누나랑 안 좋은 소리 나올 거 뻔히 알면서 왜 자꾸 그런 곳에 가는 거야? 혹시 그거야? 뭐? 일부러 당신 잘났고 돈 많은 거 자랑질 하러 간 거냐고. 아니, 왜 그런 말을 해? 그리고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면 그런 결론이 나와? 솔직히 상황이 그렇잖아. 한두 번이라면 그냥 이해해. 근데 넌 다른 집 며느리처럼 못해? 미역국 좀 끓이고 생일 축하 못하냐고. 집에서 먹으면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나가면 매번 그러는 거 나도 곤욕스러워. 근데 매번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냔 말이야. 난 그야 내가 야근 때문에 알잖아. 요즘 잠도 거의 못 자는 거. 밖에서 일하고 오면 집안일은 한가득이고 거의 쫓기듯이 살고 있는 거 당신은 알면서 집에서 음식을 하라는 말을 해? 까놓고 말해서 회사에서 늦게 일하는 거 그래 좋아. 그럼 집안일도 늦게까지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회사에서 오래 일하는 건 인정받는 거고 집안일은 아니라는 거야? 프로젝트가 있으면 야근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 집 행사는 아니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럼 당신이 할 순 없어? 왜 며느리만 해야 하는데? 뭐? 그야 당연히 가족이니까. 나는 가족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본인들은 남이야? 내가 고생하고 잠도 못 자는 거 알면 당신이 나서주는 게 가족 아니야? 네가 뭘 모르는 모양인데. 또 유학 다녀온 이야기 하려고? 내가 유학을 다녀온 거지 미국에서 태어났어? 나도 한국 문화 정서 다 알아.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하지만 이렇게 가족이라는 말이 자신들이 하기 싫은 일을 미루는 용도로 쓰이는 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자꾸 내 말을 끊어먹어? 나 무시해?
너 나 무시하는 거지? 자기 집은 좀 잘 산다고 사람 우습게 하는 거잖아. 맞지?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제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식구들이었어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잘난 척한다고 하고 제가 실수하면 못 배웠다고 하니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게 지쳤죠. 그래도 그때쯤 되니까 시누이가 늦은 결혼을 하더군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며느리가 된 건지 나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죠. 나가기만 하면 차도 안 뺏기고 제 옷과 구두에 담배 자국도 생기지 않을 테니 감사했습니다. 원하는 가전 제가 사주겠다고 약속도 했죠. 조금만 참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편 역시도 시누이나 시어머니와 제가 계속 부딪히니 일시적으로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시누이를 시작으로 분가까지도 고려하면서 뭔가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밝았던 희망은 어두운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죠. 엄마, 나 어떡해? 그 사람이 파혼하자고 했어, 엄마! 사건의 요지는 이랬습니다. 능력 좋은 남자와 선을 받고 결혼을 약속했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누이가 입덧을 한 거였어요.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있는 시누이의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을 추궁했죠. 그런데 아들은 우린 손만 잡았어! 라고 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평소에 남자들도 자유롭게 만나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짝으로 먹던 시누이가 오랜 시간 내숭을 떨었던 거였죠. 당연히 시누이는 임신이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발달한 예비 시어머니는 검사를 해보자고 했고 그때 들키게 된 거였습니다. 임신 7주 차였다는 걸요. 문제는 이걸 시누이도 몰랐다는 거였죠. 평소 생리불순이 있어서 혹시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없었기에 본인도 놀라고 놀란 얼굴 그대로 파혼을 당하게 됐던 거였습니다. 집에 와서 울면서 인생을 망쳤다,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시누이를 보면서 저는 이혼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게 저 역시도 임신을 하게 됐고 그대로 이혼을 단념하게 됐죠. 힘들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아이를 위해서 좋은 엄마가 되고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역시나 한 집에 두 임산부가 있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이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이거 신발이네? 네,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 달콩이 거는 없어? 친한 친구들이 선물한 거라서요. 지금 차별하는 거 맞지? 왜? 넌 남편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좋은 집에 부잣집 딸로 금수저 물고 태어났고 난 홀어머니에 혼자 애 키우는 그런 애라서? 아니. 그럼 왜 이런 걸 보이게 해서 사람 미치게 만들어? 일부러 그런 거잖아, 지금. 그래서 저는 육아용품 하나를 사더라도 무조건 2개를 사야 했고 제가 다니는 요가 센터까지도 같이 끊어줘야 했어요. 시누이가 난리가 나면 시어머니는 거품을 물었고 남편도 저만 비난했기 때문이었죠. 속으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말로는 가족이라고 하면서 저를 이해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특히나 기억나는 건 과일이었는데 제가 뭔가 먹고 싶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꼭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유별나게 비싼 과일 먹고 싶다 하더라. 음식도 그렇고. 내가 봤을 때 태어날 애가 널 닮았나 보다. 우리 애들은 그렇게 보채지도 않고 그냥 주는 거 먹는 애들이었어. 그리고 내 딸도 그렇고. 그냥 귤만 들려주면 잘 먹잖니. 얼마나 까탈스러운 손주가 나오려는지. 아휴.
솔직히 음식 가지고 타박하는 건 욱하더군요. 옛날 분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막상 자신의 딸이 입덧을 하기 시작하니 다른 쪽으로 절 괴롭히셨죠. 너 이게 뭐야? 내가 여기서 음식 먹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그냥 과자. 넌 제가 저렇게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 먹는 게 가엾지도 않니? 어쩌면 내가 그렇게 이기적이야. 너 먹고 싶은 건 당장 먹어야 하겠으니까 뭐 남이사 괴롭든 말든 상관없다 이거지? 못됐다. 정말 가정교육 개판으로 받았어. 이게 그 미국 마인드 뭐 그런 거야? 아니 어머님, 아직까지도 아는 거고. 나가! 나가서 먹어! 전 그렇게 먹고 싶으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먹든가. 앞으로 이 집에서 음식 냄새 풍기게 하지 마라. 너도 같은 임산부면 가장 이해를 해줘야 하는 거잖아. 근데 너는 입덧 안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 청없고 못된 짓이야. 알았니? 정말 그런가요? 정말로 2명이 임신했을 때 1명이 입덧을 하면 나머지도 굶어야 하는 건가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댁 식구들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식적인 일을 제가 모르는 거고 제가 이기적인 거라고요. 저는 단지 아이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미안해서 냄새가 나지 않는 비스켓 같은 과자로 허기를 달랜 거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 먹게 했죠. 억울하게도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밖에서 뭔가를 먹고 들어오면서 저만 같은 동질감을 느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고요. 그래서 한 번은 고기를 먹으러 혼자 나갔었는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에 탈취제를 들이부으신 적도 있었죠.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게 결혼 2년 차였고요. 물론 저도 이런 것들을 따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너무 계산적이라고 했죠. 영양? 지금 그런 게 중요해? 가족은 유대가 우선이야. 누군가 고통스러워하면 당연히 우리도 그 고통을 분담하는 거지. 난 임산부야. 순전히 내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나도 그랬을 거라고. 하지만 우리 애를 위해서 먹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 근데 나 혼자 나가서 먹은 게 그렇게 잘못이야? 누나 입장에선 더 서운하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는데 넌 되고 난 안 된다? 너한테 서운해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이 그래. 나랑 비슷한데 왜 쟤는 다르지? 하는 순간에 불쾌해지는 거야. 넌 왜 그런 걸 이해 못해? 유학을 해서 그런가? 뭐만 하면 유학 어쩌고 하는데 유학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내가 거기에 5년을 있든 10년을 있든 한국 사람이라는 게 달라지기라도 해? 내가 발음을 꼬아서 말하길래 단어를 못 알아듣기래. 대체 우리가 다른 게 뭐라고 매번 상식이 없다는 말을 해? 일반적인 한국인들은 그니까 내가 왜 일반적이지 않냐고 묻는 거야. 좋아. 그럼 서민들이라고 하자. 넌 서민들의 입장을 몰라. 됐냐? 그게 상식이야 우리한텐. 뭐? 서민? 그래. 넌 부족한 거 없이 잘 살아서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 누나 말처럼 머릿속이 꽃밭이라서 모르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 집은 아니야. 애초에 너네 집과는 차이가 있지. 계산기로 두드려서 나오는 관계가 아닌데 넌 매번 그걸 증명하려는 게 문제라고. 계산기로 두드리는 건 당신이랑 형님 아니야? 뭐? 내 차 가지고 매번 둘이 싸우고 다투고 사람들 시선에만 관심이 있고 뭘 타고 다니는지 뭘 하고 다니는지 그것만 중요하잖아. 그리고 서민 하면서 서민의 대표처럼 굴지 좀 마. 가난해도 베풀고 사는 사람 많아. 무엇보다 당신은 당신보다 조금만 못하는 사람 보면 의지가 부족하고 박약해서 그래서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라고 막말하는 사람이잖아. 야, 그건 그럴만하니까.
당신보다 높이 있는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난 하찮은 인간이고 못한 인간은 의지박약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서민의 표본이라는 거니? 너 지금 이거 막말이야, 막말! 개똥 같은 소리 하네. 저는 그날 남편과 언성을 높이며 싸웠고 이 일로 시어머니 시누이에게 단단히 찍히고 말았습니다. 개똥 같은 소리라는 말이 엄청난 욕이고 모욕적인 발언이며 남편을 무시한다는 말까지 들을 소린 줄 그날 처음 알았죠. 아무래도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는데 산후조리 문제로 또다시 부딪히게 됐습니다. 저는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친정에 오라고 했지만 딱히 그 기분으로 내려가고 싶진 않았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반대하던 결혼을 했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 들키기 싫은 마음이요. 그런데 제가 산후조리원에 갈 생각이라고 슬쩍 말하니 시누이가 엉엉 울기 시작한 겁니다. 솔직히 그때 이 산후조리원을 보면서 질투할 시누이를 떠올리며 같이 등록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울면서 서럽다고 저게 자기를 무시한다면서 난리를 친 거죠. 이에 남편도 뾰족한 눈으로 저를 노려봤고 시어머니는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너! 시집 왔으면 우리 집에 맞게 행동해라. 잘 사는 집에서 왔다고 시위하니? 왜 매번 이렇게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어? 어? 아니긴 뭐가 아니야? 또 핑계 대려고? 똑똑한 척, 난 유학까지 다녀온 부잣집 딸인 걸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려고? 너 진짜 무섭다. 아무리 애가 철이 없고 못 배웠다고 해도 산후조리? 그런 거 허세야, 허세. 너나 나나 다 들어가고 하니까 너도 같이 그래? 우리 애 미혼모인 거 뻔히 알고 회사도 사정 때문에 그만둔 거 알면서? 저는요. 됐다. 너 산후조리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라. 우리 집 무시하는 게 아니면 그냥 애 낳고 회사 복귀나 해. 애는 내가 봐주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하지만 어머님, 하지만이고 저지만이고 우리 집에 산후조리원은 가당치 않아. 얼른 돈 모아서 분가나 해라. 이제 너 살림도 잘하잖니? 그러니까 나가서 살아. 알았어? 우리 때는 애 낳고 다음날 밭일하고도 잘 살았어. 그거 다 허세고 사치야. 넌 그런 거 하지 마. 온갖 불쾌함이 치밀어 오를 때 제게 분가라는 말은 정말 단 한 개의 숨구멍이 되줬습니다. 그간에 불쾌했던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기분이었죠. 마치 오래 물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 신선한 산소를 들이마신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도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회사로 복귀를 했죠. 직원들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말입니다. 몸은 솔직히 말이 아니긴 했지만 이 정신만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어요. 남편과 아이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살면 분명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저와 날짜가 거의 차이 나지 않던 시누이가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잠깐 잊고 있었던 불쾌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어딜 갔다고? 그러니까 누나 산후조리원 보냈다고. 진짜 웃긴다. 그래서 그 돈을 당신이 냈다는 거고? 그럼 어쩌냐? 그렇게 가고 싶다고 난리를 치는데. 엄마랑 나도 한참 씨름했어. 우리 집에는 그런 거 없다며. 나한테만 적용되는 거야? 일이 이렇게 된 거 어쩌라고. 엄마도 당신한테 미안해.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 진짜 엄마가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 이건 진짜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가진 미안함은 10원짜리 동전만큼의 크기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제게는 허세와 사치라고 했으면서
본인들이 하니 평범한 소시민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가난했던 자신들이 그런 사치를 하는 곳에 입성했다는 자체를 자랑스러워 하더군요. 정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뜻을 그대로 느꼈죠. 시누이는 그곳에 2주 정도를 머물렀는데 퇴원할 때 시어머니는 제게 이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내일 퇴원하는 거 알지? 네 시누 퇴원하는 시간 날짜 맞춰서 미역국 끓여놔라. 대충 고기 넣지 말고 가자미 있지? 그건 넣고 푹 오래 고아서 끓여놔. 그때 제 아이는 병원 인큐베이터에 있었고 저는 몸이 좋지 않아서 연차까지 내고 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혼을 완전히 결심했어요. 다 괜찮아진다? 조금만 있으면 맞춰진다? 아니, 그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허영심과 허세,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게 맞았고 이혼은 필수였어요.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건 그 절이 제 것이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가자미가 들어간 미역국 대신 이혼 서류를 준비해서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한 시누이를 데려온 남편,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 난리가 났죠. 당신 지금 장난해?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을 한다고? 아가, 너 정말 독하다. 꼭 이렇게 좋은 날에 이런 짓을 시위하는 거야? 잘해달라고? 관심 받고 싶어서 시위해? 너희 집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어? 옳게 질투해? 그럼 옳게도 가면 되잖아. 왜 집안에 이렇게 분란을 만들어? 그 셋은 자신이 할 말을 쏟아냈고 저는 가만히 있으면서 말이 멈추길 기다렸습니다. 일단 남편, 고작 이런 일 아니고 당신 자격지심에 숨이 막혀서 죽겠어. 내가 곱게 자란 게 잘못이야? 내가 유학 다녀온 게 그런 취급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니? 너 나한테 질투해? 야, 기분만 나쁘면 야야 하는 소리 나고. 너도 가정교육 참 잘 받았다.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몸 함부로 굴리는 법도 가정에서 성교육으로 가르치신 건가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미쳤니? 내가 이 집의 어른인데? 어른이면 어른답게 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요?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딸은 미혼모인데 그건 가정교육으로 안 다루셨어요? 옳게 미쳤어? 이게 죽으려고 우리 엄마한테. 너도 가만히 있어. 너 솔직히 사회생활하면 내 눈도 못 쳐다봐. 고만고만한 회사에서 우글우글 몰려다닐 줄이나 아는 뜨내기 주제. 허세에 찌들어서 남의 물건이나 손대는 도둑년. 가족? 하, 이런 사람들이랑 내가 왜? 진짜 쪽팔려서 이젠 못 살겠다. 야, 너 진짜 후회 안 해? 후회? 후회를 왜 내가 하니? 네가 해야지. 아, 당신이 잊은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이 집 내 집인 거 알지? 당장 나가! 그때 시어머니가 삿대질을 하며 제 앞에 오셨고 제 어깨를 밀기 시작했죠. 이게 왜 네 집이야? 우리 아들이랑 정확히 갈라야지. 너 그래. 너 마음에 안 들었어. 이참에 갈라서라. 뭘 믿고 까불어 까불기를? 엄마! 그때 남편이 기억이 났는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결혼 초에 집을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남편이 자금이 모자라면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다 모시고 살기로 했는데 그 금액으로는 터무니없었죠. 아마 그때 제게 그냥 도와달라고 했다면 됐을 텐데
그러지 않고 혼자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가 가진 전 재산으로 각각 코인 그리고 주식에 손을 댔죠. 그런데 거기서 코인은 이익을 봤는데 주식에서 반토막이 난 겁니다. 거기서 멈췄어도 2천만 원 정도는 벌었는데 본인이 코인에 소질이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던 게 화근이 됐죠. 주식에 있던 돈을 모두 빼고 코인에 넣었고 그야말로 반에 반토막이 나면서 전 재산이 물에 젖은 솜사탕처럼 사라지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편이 예민하게 굴어도 저는 그 상실감 때문일 거라고 이해하기도 했죠. 평생을 아끼며 모았던 돈이 없어졌다는 걸 말도 못하고 오죽 답답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툭툭 던지던 예민한 말투는 습관이 됐고 자신이 저지른 짓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 것 같았습니다. 자기야, 아니 여보. 그래, 이번 일은 내가 잘못한 거라고 치자. 치자? 진짜 한 대 치고 싶네. 이 맥반석 오징어 같은 놈아. 너 주식으로 코인으로 결혼자금 다 날렸고 그거 우리 친정에서 돈 내줬잖아. 그래서 이 집 명이 내 거야. 당신이랑 공동이 아니라고. 나 이 집 팔려고 내놨거든? 그러니까 구질구질한 식구들 다 데리고 꺼져. 꺼지라니. 욕은 너무 심하잖아. 그리고 우리 누나 아이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혼이라는 게 절차도 있는데 당장 나가라니. 일단 생각을 해보고. 심해? 왜? 생각을 왜 해? 나 유학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런가?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고 당신 말뜻도 이해를 못하겠네. 그리고 이 말이 욕인 줄 몰라? 이 맥반석 오징어 새끼야? 나가라고 나가는 그런 호락호락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죠. 이삿짐 싸는 사람들을 불러서 구역을 나눠 모두 싸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막아서는 시댁 식구 때문에 곤란해하고 있자 이렇게 말했죠. 유학 시절의 유창한 발음? 아닙니다. 아주 한국적인 그런 발음으로 따따블, 짐 밖에 내놓고 이 사람들 쫓아내준 분에게는 보너스! 라고 외쳤어요. 이혼 서류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고 그들을 내 앞에서 치우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간단하진 않더군요. 조금이라도 더 돈을 뜯어가겠다는 심산으로 재산 분할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3년이 채 되지 않는 결혼 생활이라서 다행히 최악은 면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중간에 진짜 어이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쫓겨나면서 남편이 제 자동차 키를 들고 나갔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차량 절도로 신고를 했죠. 웃긴 건 그걸 팔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절도 도난 차량인 걸 알고 경찰서에서 마주한 일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좋은 기억 하나 없이 헤어진 거였어요. 경찰서에서도 저한테 매달리고 빌고 울었지만 저는 그들에게 말했죠. 사과는 받아줄게요. 근데 이게 용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신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 근처에서 서성거리면 신고할 겁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은 서류로도 정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이도 잘 자라고 있고요. 시댁 식구들 소식은 잘 모릅니다. 이혼 진행하면서 2번 만났는데 행색이 좀 안 좋았다는 거는 확실해요. 가난을 극복했다는 근거 없는 자부심도 사라진 것처럼 보였죠. 아마 남편이 날렸던 돈 안에 시어머니 돈이 포함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가족들에게 철저히 숨긴 걸 보면 말이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아마 가난을 처음부터 다시 극복해야 할 겁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런데 세상에 당연한 게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위치 혹은 재력, 여자라서
혹은 남자라서 당연시 되는 것들이요. 돈이 많으니까 돈을 쓰는 건 당연하고, 서열이 높으니 막대하는 것도 당연하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집안일 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남자니까 남자답기를 강요하는 행동들, 바로 이런 것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도 모자란 게 인간관계입니다. 가난함? 인생의 시련? 물론 세상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을 극복한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그 중에는 저희 시댁 식구들처럼 삐뚤어진 사람도 있죠. 평범하게 태어나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게 비난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고생을 하고 힘들었던 것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그래야 더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자격지심보다는 자부심을,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을 높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애랑 저랑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게 많이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